5월 CPI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채 입찰도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안도와 기대 사이로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이 보는 물가 흐름 또 채권 시장 반응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CPI가 발표가 됐는데 네. 굉장히 그러니까 예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그렇게 예상보다 많이 빠지진 않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물가는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컨센서스가 헤드라인 CPI조차도 지금 2% 초반대인데 네. 전년 대비 2.3, 2.4 정도 수준으로 낮은 편인데 뭐 3%를 넘어갈 거다 이런 걱정들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조금 매듭이 되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허들이 더 남았습니다. 7월 초까지 남아있는 BBB라고 하죠. Big and Beautiful 네. Bill이라고 하는 재정 정책에 관련된 합의가 아직 도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야 연준도 그 재정의 지난 2년간 미국 경제를 지탱했던 가장 큰 힘이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과열이 좀 식어야지만 연준이 조금 더 통화 정책에 대한 여유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다. BB가 통과되면은 그러면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모두 지금 내려가는 그게 건가요? 한 달 사이에도 엄청 급변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원에서 처음 제시했던 건 2조 8천억 달러 10년 동안 감세를 해주는 대신 재정 지출은 2조 달러 줄이면서 감세와 지출 축소가 동시에 좀 균형 있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4월 초에 이제 해방의 날 이후 무려 10년 동안 5조 8천억 달러의 감세. 그 지출은 별로 건들지 않겠다. 그 부분이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의 가장 큰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신용등급 강등 당하고 5월 달에 미국 국채의 신뢰성 문제가 4월 달에 외국인들의 매도와 달리 이제 미국의 재정 이슈로 넘어오기 시작했더니 그게 다시 최근하는 10년 동안 감세를 2조 달러대로 다시 축소해야 된다. 기존의 하원 안으로. 네. 그래서 그게 앞으로 한 달 동안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겁니다. 그 부분의 균형을 잡아야 어느 정도 지금 관세에 따르는 물가 우려들을 덜어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재정에 대한 균형적인 재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하반기는 재정이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한 통화 정책의 시간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앞으로 한 달 동안 제일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맨날 관세만 보고서 이제 뭐 금리 인하 한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대부분 다 반영됐고 BBB가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 그 통과하면서 이제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금리 인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제가 지난 4월 2일부터 줄곧 떠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떠들었는데요. 트럼프는 반만 믿자. 반만 믿자. 트럼프 해방의 날 때 실효 관세율을 20%대에 제시했는데 베스트 재무장관도 그게 합리적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합의점이 상호 관세율은 거의 제거하면서 보편 관세 10%대 중반을 넘지 않는 수준. 그게 실효적인 미국의 부에도 가장 부합하는 레퍼 커브라고 얘기하죠. 레퍼 곡선. 적절한 세율이 높은 세수를 걷게 하는 그 스위스팟, 그게 한 10% 중반을 넘기지 않을 거다. 그쪽으로 지금 합의가 도출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는 저는 상당 부분 많이 수습되고 있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2는 재정을 얼마나 균형적으로 가져가느냐. 그것까지 잡히면 저는 미국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질 수 있는데 물가도 덩달아서 지금 3% 넘었던 컨센서스가 2%대로 진정이 되면서 하반기는 파월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안 내리잖아요. 아니요, 내리지 말라고 해도 내릴 겁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경기와 물가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게 미국 재정 정책의 균형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밤도 지금 보니까 뭐 10년물, 3년물 지금 국채 경매 상황은 어땠나요? 입찰이 비교적 양호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정에 대한 신뢰성이 만약에 흔들리고 미국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이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부채 고도 비만에 빠져서 심근경색 직전이다. 그가 최근에 쓴 저서 제목이 How Countries Go Broke. 우리말로 하면 국가가 어떻게 맛이 가는가. 이렇게 책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설득이 되면서 어느 정도 부채 관리가 된다고 믿으니까 응찰률이라고 하는 게 미국 국채를 100을 찍겠다면 네네. 어느 정도 돈이 들어왔냐. 예. 전일 밤에 10년 국채 응찰률 대략 2.6배, 네. 260%. 그러니까 그거는 한 최근 6개월 동안 평균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호한 수준의 입찰 수요가 붙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네요. 거기다 특히나 간접 입찰률, 외국인들이 주로 들어오는 네. 기준이 70%를 넘겼습니다. 그게 한참 안 좋을 때는 50%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네. 70% 정도 수준도 평균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입찰에 대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흘러가 줬기 때문에 아직 금리가 제대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유달리 부러진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확인까지 한다고 하면 저희는 7월 이후에는 그 균형 개정을 빌미로 조금은 미국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룸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몇 달 전만 해도 6월 공포설이 계속 있었잖아요. 6월 달에 만기되는 채권이 너무 많아서 미국 금리가 폭등할 거고 네. 그때 채권 사라 뭐 이런 이런 게 이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6월인데 금리 많이 안 오르고 너무 조용한데 4월 달에 4% 밑까지 한번 봤다가 그 사이에 여기 지금 4% 중반까지 또 5월 달까지 미리 올라와 있는 레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지금 연방금리가 상단이 4.5%잖아요. 네. 그동안 미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좀 흔들릴 때 오히려 그걸 걱정했지 절대 금리 수준으로 놓고 보면 앞으로 통화정책 완화에 갈 수 있는 기대치가 있고요. 저희는 미국 10년 4.5%면 올라올 만큼 올라온 수준에서 그래서 입찰도 지금 비교적 양호하게 되고 있고 경기 우려가 좀 진정된 만큼 물가 우려가 지금 다운되고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우리 왜 4, 5월 달에 스태그플레이션 걱정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들이 다 좀 균형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좀 갇혀 있지만 저는 3분기부터는 이 재정 탄력이 빠지면 지난주까지 우리 미국 고용 양호하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네. 작년에도 3분기 아무도 또 잘 거론을 못 하시는데 뭐 샤메 법칙 그런 샤메 그 법칙 단어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저는 올해 3분기에 그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할 거다. 지금 해고 통지를 받은 30만 명의 공무원들이 미국은 3months 노티스이기 때문에 1분기에 받은 거 지금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쯤에 그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고요. 지금 최근에 또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뭐죠? 이민자들 뭐 추방하겠다 하면서 네. 저임금 노동자들의 그 미국의 고용 지표 늘어날 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탄력들이 빠지면 저희는 3분기 생각보다 미국 고용 지표 지금 양호해서 괜찮다? 아니요, 질적으로는 나빠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재정의 역할이 조금 빠진 자리에서 고용이 불보해지면 작년 8월에도 7월 고용이 나올 때 실업률 4.3 찍자마자 그래서 연준이 6월 FOMC에서는 점도표로 우리 올해 한 번밖에 금리 인하 못 해줘요 라고 연준의 점도표가 그랬어요. 근데 불과 한 분기 뒤인 9월에 빅커프를 하고 연으로 100bp 인하를 해줬죠. 그렇죠. 저는 올해도 어게인 24. 아, 작년과 미국 통화 정책은 유사성을 띌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 네. 예, 저희는 하반기에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 높은 한 3차례까지도 인하가 가능할 거다. 두 번 다니고 세 75bp 번이요. 정도? 저희 작년에도 그랬어요. 저희 하우스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때 시장 기자가 한 번에서 동결콜도 많을 때 저희가 3번이나 미국 고용 지표에 약간의 크랙이 보였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만약에 제 의견이 맞으면 한 번 더 불러주시죠. 아니 뭐 안 맞더라도 저희가 또 출연 요청 드릴 거예요. 예. 네네. 그 이번 CPI 해석 어떻게 하세요, 팀장님은? 그러니까 아까 앞서도 김광석 네. 교수님 얘기를 네. 좀 들었는데 저는 지금도 줄곧 얘기하는 게 미국의 물가의 두 개의 주축은 관세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표명해서 그동안 높여왔지만 네. 핵심은 에너지 가격. 트럼프가 유일하게 지킨 약속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중동 좀 불안 때문에 유가가 다시 약간, 60불 예. 후반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불과 한 2주 전까지 60불을 넘지 않는 WTI의 천연가스 가격, 컨테이너 운임, 공급 쪽에 대한 물가 부담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젯밤에도 제일 중요한 미국 CPI의 40%, PCE의 20%를 차지하는 게 주거비거든요. 네. 주거비 선행 지표인 월세 가격이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줄곧 이게 몸통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는 경로를 계속 유지할 거다. 어젯밤에도 확인했더니 0.25입니다. 뭐 관세 부과에 따른 일부 재화들 전자제품은 전월 대비 4%가 올랐고요. 왕구라든지 가구 같은 것들도 1%대 월간 1%면 굉장히 높은 상승입니다. 네네. 재화들의 물가 충격들이 일부 들어왔지만 서비스 물가의 몸통 물가가 안정되고 에너지 가격이 잡혀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 틀에서는 그리고 저희 뭐 화장품 담당도 얘기하더라고요. 미국 우리 화장품 업체들 미국 가서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OEM 업체들이 10% 정도 보편한 관세면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물가의 정도가 절반 이상은 충격을 흡수해서 가격 전가를 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4월 달 이후 실효 관세율이 10%가 넘게 부과가 돼 네네. 있지만 보편 관세 그렇게 네. 해놨지만 실제 미국에 들어온 교역량 대비 관세 수입으로 나는 관세 부과율은 7% 내외밖에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현실화돼서 지금 미국 물가는 너무 우려했던 것 대비 생각보다 탄력이 높지 않고 저희는 물가 추세가 그렇게 의미 있게 위쪽으로 향하지 않을 것 같다. 이 관세 충격이 있어도. 예. 그래서 하반기 연준의 시간을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지금 환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조작국 다시 모니터링으로 들어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환율 부분에 있어서 달러가 어쨌든 약세 기조. 강세 기조에서 약세 기조로 넘어왔고 그런 것들이 이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수입 물가 네.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수입 물가 중에 미국도 에너지 쪽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재화 쪽은 교역량 자체가 조금 위축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 아까 제가 레퍼 커브도 얘기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반영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탄력이 좀 빠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달러 약세에 따른 미국 물가에 대한 수입 물가 우려, 생산자 물가 같은 게 지금 지난달에는 뭐 월간으로 0.2 는데 마이너스를 찍었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다.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맞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디맨드 수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 같은 것도 바닥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미국 물가에 대한 우려들을 너무 확장시켜 왔는데 저는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 국채도 사실 굉장히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는데 네. 뭐 장기물 국채 수익률부터 비롯해서 이게 아무래도 세계 최대 채권 보유국이 일본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미국채 보유국이요? 예, 미국채 보유국. 예. 최근 상황은 어떤지 좀 짚어주세요. 정부 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정부 부채. 일본이죠. 예. GDP의 250%. 근데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일본 채권을 10% 정도 내외밖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들고 와서 다시 이거 내놓으라고 할 때 그게 우리나라 IMF와 같은 디폴트인데 미국은 해외에 나가 있는 게 30%가 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그런데 취약성인데 일본의 신용등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낮습니다. 싱글 A 플러스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 일본이 지금 무리하게 그동안 또 경기 나쁠 때 저금리 정책도 펼쳤지만 재정도 같이 좀 보조를 많이 네네. 맞춰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초장기 쪽이 일본 30년짜리가 3%를 넘어갔어요. 우리나라보다 또 훨씬 높은 금리일 때. 예. 그걸 가지고 또 일부 지금 우리나라 이번 정권 바뀐 쪽 여당에서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일본 30년이 한국 30년보다 금리가 높아지겠느냐. 근데 그게 좋은 이슈는 아니었어요. 일본이 최근 쌀값이라든지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이즈도 있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긴축이죠. 가장 금리 인상을 늦게 한 나라잖아요. 그 부담과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같이 결합돼서 일본이 또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재정에 좀 균형을 찾아야 되고 30년 금리가 3% 넘어갔다가 최근에 다시 2.9, 2.8대로 진정시키는 우리가 좀 균형 재정을 하겠어요. 요즘 선진국들 다 다이어트 해야 돼요. 네. 그다음 팬데믹 때 너무 무리하게 썼던 정부의 힘들을 조금 균형을 잡는 과정이다. 그리고 저는 일본채가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일본 10년 1.5, 일본 30년 3%라는 마디 구간에서 좀 어느 정도 재정 균형을 찾으면서 균형을 좀 잡아가지 않겠냐. 오히려 환율적인 관점을 생각하면 달러 약세 대비 엔화는 원화랑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인다는 그런 신뢰성도 있잖아요. 통화 긴축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은 일본 채권에 대한 관심도 환율적인 측면에서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예, 저는 그렇게도 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실제로 BOJ 같은 경우 국채 보유량이 계속 줄고 있다고 얘기가 들고 있거든요. 네네.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만기가 되는 거를 그냥 해결하고 추가로 롤오버를 안 하는 다시 사는 걸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건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나요? 그것도 당연히 좀 잔고가 나올 텐데 근데 만기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무리하게 시장에 지금 일본 금리가 불안하잖아요. 예, 근데 예. 그걸 안 팔겠죠. 유통시장에서 매도하는 건 굉장한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예. 아니고 방금 뒤에 얘기하신 페이드 아웃이라고 하죠. 만기가 들어온 걸 재투자를 안 하는 방법일 텐데 BOJ가 일본 국채를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일본 그 국채 발행량의 얼마나 보유가 60%를 들고 있습니다. 연준이 한참 뭐 미국 지금 팬데믹 때 어려울 때 네. 30% 가까이 들고 갔다 지금 20%대까지 그쪽은 오히려 미국이 더 다이어트를 잘했어요. QT를 하면서. 예. 정부 부채를 좀 컨트롤 못 하는 게 네. 지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단계고 일본은 BOJ가 전체 발행량 채권의 60%, 외국인이 10%밖에. 그러니까 일본 국채가 상대적으로 매각에 따르는 리스크는 좀 덜 보는데 근데 신평사들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이 왼쪽 주머니에 있던 거 오른쪽 주머니에 갈아 낀 거 아니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걸 일본 중앙은행이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조금 인위적으로 지명한 거 아니냐. 그게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한 부분인데 좀 이제 지적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BOJ도 그래 우리가 그동안 좀 무리한 거 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우리도 건전성 확보할 테니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시각 매각을 하면서 일본 금리를 올릴 정도 일본의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긴축을 올려도 지금 1%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 보지만 1.5까지는 넘기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일본채 JGB 10년짜리의
1.5% 저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BOJ가 그런 정도 수준에서는 채권 보유 자산을 적정하게 균형적으로 줄이면서 건전성을 좀 확보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지금 독일, 한국, 중국은 어려운 경기 여건에 지금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올해 증시가 가장 핫한 지역들입니다. 맞네요. 정부가 돈을 쓰는 네. 지역들은 채권이 좀 수단으로 이용당해서 금리가 좀 오를지언정 주가가 지금 화려하게 우리나라 그렇죠. 증시보다 더 센 게 독일 닥스 지수거든요. 예. 그런 쪽에 메리트가 있는데 미국은 지난 2년간 그걸 먼저 땡겼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그로스도 잘 나왔고 그리고 미국 증시도 20%가 넘는 상승세를 2년째 끌고 왔는데 올해는 다르죠. 올해는 아무리 봐도 해방의 날 이전 수준의 미국의 성장률이 기대가 그때 한 1% 후반, 2% 근처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1% 초반대에서 그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올해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게 잘 나가는 AI나 에너지 파이가 커지는 기업 쪽은 좋게 보는데 네. 그런 파이가 커지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파이 양을 보면 좀 처져 있는 산업들, 뭐 자동차라든지 테슬라 빼고 나면 미국의 GM, 포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본은 거기서 어중뛴 영역에 있는 나라고 그래서 높은 금리 때 투자 매력이 있죠. 증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한국 증시 2,900포인트에 아까 네. 얘기했던 독일. 미국은 채권이 저평가고요. 네. 높은 금리 때에서 지난 2년간 수단으로 이용을 당했으니까 증시가 베네핏을 많이 받았죠. 근데 올해 미국 증시는 지수단에서 아주 의미 있게 오르긴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저평가인 채권이 먼저 정신 차리고 안정화돼야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이 돼야 미국 증시가 의미 있는 좀 고점을 깨고 올라갈 정도의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 타이밍을 좀 뒤로 보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국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최근에 그 서학개미들 보면은 테슬라 팔고 미국채 산대잖아요. 그게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순서상 맞죠. 안전자산이 정신을 먼저 차려야 아까 얘기했던 미국 증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신고가 기억하는 기업들도 많아요. 거기는 아직 파이가 있으니까. 근데 절대적인 파이가 준 나라에서 나머지 한 개의 영역에 있는 산업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미국 증시의 지수 투자에 대해서는 전 조금 더 뒷단에 연준의 시간이 왔을 때 기회를 보자. 그전에는 정부가 돈을 쓰고 있는 한국, 독일, 중국과 같은 non-US 쪽의 기회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